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의 사망 이후에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김 씨를 독살했을까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말레이시아발로 쏟아지고 있지만 과연 다 믿을 만한 팩트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정보위원이시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대선 전국이라서요. 네. 조용히 네. 관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막 국내 현안도 많고 또 지금 보면 그 남북 관계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북한 미사일의 네. 동북아 정세가 네. 정신이 없고 해서 흡사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구한 말이냐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일 말씀드리는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 우측 상단에 저희가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마이TV 3355, 오마이TV 3355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아프리카 TV 다음 TV 팟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나하나 좀 짚으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어제도 국회 정보위가 열렸죠. 네, 어저께 10시부터 12시까지 네, 2시간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김정남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었겠어요. 네, 어제는 뭐 거의 90% 이상 김정남을 물었고요. 네. 하루 전날인 그저께는 북한의 네. 미사일 발사 가지고 네. 약 1시간 동안 했고요. 그런데 사실 그 시간에는 김정남 비살 소식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있을 때죠. 네. 근데 우리 정보위원들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이 그 당시에 설이 파다했거든요. 설. 네, 그저께 아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난 후로부터 약 2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었을 때 네. 국정원 관계자들은 딱 잡아뗐습니다.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금시초문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네.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이 네. 뉴스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확인을 했을 때 네. 바로 전 세계로 국정원 발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딱 잡아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네. 섭섭한 것은 인간인지라 금할 수가 없죠. 네. 어저께 그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예. 정보 통제를 정보위원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피살설은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우리나라의 언론사를 포함해서요.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살설에 접하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이었고요. 네.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 관계자가 발표를 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그 PG라고 그러죠. 네. 프레스 가이던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정부 당국 특히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네. 이 뉴스의 엄중성이나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봤을 때 국정원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꼭 금시초문이라고 답을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어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제 저녁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김정남의 사망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송사의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요. 처음에는 북한 공작원 여성 2명이 뭐 독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독침, 뭐 독헝겊, 네. 독스프레이, 뭐 여러 네. 가지 이제 독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팩트는 계속 수정이 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네. 보면 지금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모두 6명, 여성이 2, 남성이 4명,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여성 1명은 베트남 국적자로 알려졌는데 그렇지만 또 이게 국적이 정확한 건지 이게 국적 세탁을 한 것은 아닌지 정말 베트남 사람이 맞는지 베트남 사람이 왜 이 사건에 개입을 네. 한 것인지 뭐 중간에는 또 뭐 그 미얀마 사람이 또 나왔다 굉장히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팩트는 결국은 아무도 모르고요. 네. 제일 먼저 1차 팩트를 접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경찰인데요. 네. 우리가 말레이시아 경찰과 말레이시아 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로 아마 집약이 될 겁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아시다시피 영국 지배를 오래 받았고요. 네. 그리고 선한 독재인지 독재가 선한 게 있는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선한 독재의 정치하에서 오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방문을 해보면 네.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네.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 사회적으로는 네. 대단히 안정돼 있고 발전돼 있는 나라로라는 인상을 받죠.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영국 경찰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번 사건 수사를 엄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리고 네. 말레이시아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거든요. 네. 현재 북한 공관이 거기서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크게 하고 있는 나라고요. 지금 어제 그 부검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대사가 강대사죠. 네, 강대사가 강철 현장을 왔고 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뒤에 북한 공관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그럽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 그 외교 관계도 네. 이번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네. 어느 쪽하고 더 친소 관계가 깊다고 봐야 됩니까? 역시 무역 관계나 정치 관계를 봤을 때는 우리 쪽에 우호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네. 북한과의 관계도 저버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교 관계 때문에 네. 아마 수사를 더 엄정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약간의 마사지,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네. 실제 수사와 알려주는 또는 언론에 알려주는 네. 이런 팩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지금 공식 브리핑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있는 거죠. 짤막한 얘기밖에는 지금 없는데요. 네. 아마 틀림없이 함구령이 경찰은 물론이고 네. 공항 전체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소식은 당분간 네. 약간 좀 혼선을 줄 정도로 왔다 네. 갔다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우리 정부도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리 정부 관계자도 김정남의 시신을 이 저기 뭐야 들어가서 본 것 같긴 하더라고요. 확인을. 최초에 부검 전에 네. 시신을 확인을 했느냐는 부분이죠. 네. 사진으로는 일단 봤고요. 그 정보위원들도 네, 네.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안 봤습니다. 저희들은 안 봤습니다만은 예, 예.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 사진으로 관계자. 김정남이 맞느냐는 부분이 예. 어떻게든 팩트 확인의 시초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김철이라는 가짜 여권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김철이라는 가짜 여권은 우리도 그 존재를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김정남이 확실하다라는 것은 몇 가지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뭐 입에 뭐 거품을 독살의 증거로 뭐 입에 네. 거품을 물고 있었다라는 뭐 그런 것 기초적인 예, 그것은 다 사실은 확인이 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어떻게 왜 김정남을 죽이려고 했는가. 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좀 약간
팩트들이 엇갈리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좀 묶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우리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남이 계속 그 해외에 망명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중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에서 장성택 고모부죠. 장성택의 비호 아래 있었는데 장성택 사망 이후에 어찌됐든 굉장히 뭐 슬픔을 토로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망명을 계획하고 있던 중에 그 한국 망명설이 제기되면서 김정은이 제거하려고 했었던 거다. 이 설이 하나 있고요. 네. 국정원은 전면 부인했어요. 망명은 아니다. 한국에 오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외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망명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 혼선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MB 정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MB 정권 때 있었느냐,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있었느냐라는 것이 이제 망명설인데 네. 최근에 주간지의 보도 때문에 네, 또 네. 근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죠. 네. 그러나 주간지 보도는 그 유럽 코리아 재단에 관련돼 있는 거고 거기는 현재 박 대통령도 좀 관여돼 있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두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정남이 이 재단의 상징적인 인물이지 이 재단의 어떤 깊숙이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럽 코리아 재단, 유럽 K 재단을 통한 여러 가지 접촉이 망명으로 연결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단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신빙성이 없는 거고요. 네. 두 정권을 통해서 김정남이 한국으로 망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국이 지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렇게 엉성한 네. 시점과 엉성한 장소에서 또 엉성한 방법으로 김정남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뭐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러는데요. 이건 아무도 모르죠. 다만 망명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것도 그럴듯한 추론이죠. 네. 아니면은 단순히 예. 싫다. 싫다. 김정은이 보기에 김정남은 싫다. 예. 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의 어떤 편집적 네. 어떤 어떻게 되면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판단이라고 그렇게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한 건데 네.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면 두 개 다 추론일 뿐이고요. 우리 국정원은 어떻게 파악을? 우리 국정원은 후자로 봅니다. 편집광적. 네, 편집광적 어떤 싫다라는 예. 감정에 기인해서 한 네. 건데 예. 지금 방법론으로도 그렇고 시점으로도 그렇고 이건 맞지 않거든요.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 봐서 그렇게 되면 설명은 쉬운데요. 네. 이걸 납득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이제 탈북 출신 고위 관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의 설명을 종합을 해보면 이를테면 싫다. 그리고 그 김정남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5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5년 만에 이른바 1호 명령을 완수한 거다라고 네. 보기에는 이게 너무 어설프다. 네. 작전 자체가. 네. 그리고 뭐 공항이라는 다 드러난 공간에서 여성 둘이 신체 접촉을 하다가 뭐 독헌겁인지 독스프레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뭐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다시 베트남으로 가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붙잡힌 거고 이 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냥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정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뭐 돈이나 뭐 이런 치정이나 이런 거에 얽힌 개인적인 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지금 세 가지 추론을 우리가 하는 거죠. 네. 치정까지 포함을 해서. 네네. 그러나 지금 국정원이 보고 있는 것은 역시 개인적인 거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인 걸 중에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네. 북한 주민들이요. 네. 그러니까 북한 국민들 뭐 인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네. 김정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왜 그러냐면 정식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도 아니고요. 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치정 관계에 의해서 나온
결혼한 여성. 여성을 이혼을 시켜가지고 예. 김정일이 데리고 살다가 낳은 아들이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예. 이 김정남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요. 김정남은 잠깐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네. 현재는 손발이 다 잘려서 추종 세력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북한 내부에 네, 정치적으로 이미 거세가 된 사람입니다. 김정남은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남이 정치적으로 무슨 위협이 될 정도의 일을 최근에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정남을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너무나 많은 추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남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북한의 유사 상황 시, 네. 북한 붕괴가 되는 상황에 대비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아니, 그건 가능하죠. 네. 북한이라는 나라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근대 국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왕조 국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예. 피가 중요하고 그걸 백두혈통이라고 본인들 입으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유사한 상황, 급변 상황이 터졌을 때 언제든지 왕자에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네. 그 카드를 중국이 굉장히 아끼면서 애지중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를 누군지는 모르죠.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카드를 제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또 네. 국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무리에 무리를 하면서 김정은이 네. 김정남을 제거해야 될 이유가 있기도 하고 사실 큰 이유는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게 전부 추측이고요. 네. 이 추측은 아마 확인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네. 예,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참고로 김정일은 죽었습니다.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김정은의 사진이 네. 공개가 됐어요. 오늘 아침 조간 신문에. 근데 굉장히 표정이 매우 어둡고요. 그 친구가 원래 그래요. 원래 표정이 네. 어두운 거. 그 미사일 실험할 땐 굉장히 환하게 웃는 가끔 기분 좋게 웃고 그런 건가요? 평상시에는 원래 계속. 젊은 사람치고는 표정이 뚱한 편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그 예컨대 이제 이복형이지만 본인이 죽이라고 지시를 했고 죽인 사실이 확인이 됐다면 표정이 그렇게 어두울 필요가 있을까? 이를테면은 작전에서 성공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그건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요? 네 아니, 서로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네. 유년 생활과 학창 생활을 보냈고 네.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남이나 마찬가지고요. 네네. 같은 백두혈통의 김 씨라는 거 외에는 전혀 유사점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둘 다 어머니 쪽으로 봤을 때는 신분을 좀 감춰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고요. 네. 김정남이 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상한 관계가 있었고 네. 김정은 쪽은 또 제일교포 부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광고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의 어머니에 대해서 북한 체제적으로 내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두 사람이 네. 뭐 일말의 정이나 무슨 교류나 이런 게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남처럼 살아왔던 관계다. 오히려 적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적대적이라고 봐야 된다.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그 김정남의 그 사망 사건, 피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엔 이것이 북한에 혹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만약에 특히 뭐 스탠딩 오더라고 지금 국정원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히 또 엉성한 청부살인을 해서 했다라고 그러면은 네. 대단히 불합리한 지도자,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광적인 네. 지도자와 체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은 이미 굉장히 발전된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는 네. 대량 살상 무기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나라거든요. 이미. 네, 이미 올라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런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 체제와 내부 결정 과정이 이렇게 무모하고 불합리하고 잔인하기까지 한다면은 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대화가 가능한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국제 정치적 의미를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의 추이도 역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그에 앞서서 북한이 북극성 2호 이것도 뭐 무수단급이다, 뭐 노동급이다 여러 가지 막 굉장히 추정이 많다가 결국에는 북극성 2호로 이게 딱 정리가 된 건데요. 미사일 네. 발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남 사망 사건이 이렇게 겹친 건데요. 두 개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두 사건의 연계 관계가 현재로서는 좀 뭐 있다고 특별한 연관성을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는 테러고 이 테러는 우발적이건 계획적이건 간에 다른 트랙으로 가는 거고요. 이 미사일 부분은 핵과 미사일로 해서 무기 개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결정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 두 개가 아주 치밀한 계산하에 된 거다라는 가정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하겠어요. 네. 두 개가 다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하나하나 좀 구분해서 보면 하나 정리를 좀 하고 매듭을 짚고 넘어가면 이제 김정남 사망 사건은 어떤 것이다라고 딱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네. 나오는 정보들이 계속 속속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뭐 남북 관계 혹은 북중 관계 뭐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되나요? 이를테면 일부 보수 언론들은 김정남을 중국이 그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중국에 도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미사일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던 김정남에 대해서도 테러를 했다면 이 자체로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로 인식하지 않겠냐. 중국이 기분 좋을 리 없죠. 중국이 이 김정남을 그 사이에 보호해 왔다는 것은 뭐 온 세상이 다 아는 공개된 비밀이고요. 네. 북경에 있는 그 첫 번째 부인 그리고 마카오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두 번째 부인과 김정은은 주로 마카오에 있었으니까요. 김정남은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마카오와 북경을 네. 다 보호하면서 말하자면 예비적 상황, 예비 급변 상황에 대한 예비적 카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계속 중국이 외교적, 국제정치적 카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 사실 공개된 비밀이고요. 네. 중국 정부가 확인만 하지 않을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가지고 북중 관계에서 무슨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고 이럴 것 같지는 않지만요. 아마 섭섭한 얘기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떤 카드로 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중국은 외교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침착한 나라고요. 아 그래요. 네, 중국은 외교에 관한 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여러 가지 기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외교가 그렇게 밖으로 화를 내고 이런 것을 드러날 수 있게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 사건 저희가 뭐 주목해서 속속 들어오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문제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 문제가 또다시 그 굉장히 핵심 쟁점으로 한국 정치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앞서 말씀드린 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예, 이러고도 사드 배치를 안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버틸 거냐?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이기도 한데요. 뭐 그렇게 몰아가고 있네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지금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호를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미사일에 대해서 네. 분석을 한 것을 이번에 정부 대응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사실은 일반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은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와 안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분단이 됐고 이 분단된 한쪽이 핵과 미사일에 있어서 하여튼 자력갱생을 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내밀한 내용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쏜 북극성 2호 발사를 보면 북한은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에 있어서도 근래에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미사일은 콜드 런치를 하고 네. 고체 연료를 썼고 궤도형을 썼고 또 비행 속도도 빠르고요. 네. 지금 공식적으로 합참과 국정원이 다른 데이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일치되는 것은 네.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죠. 미국은 아직도 확정적인 수치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네. 분석 중이고요. 예. 이게 뭔가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바로 수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요. 네. 콜드 런치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대개 미사일이 발사하면서 바로 그 엄청난 열기가 나오는데 네. 이것을 공중에서 발사 이후에 점화를 했다는 것은 한 단계 발전된 거고요. 네. 고체 연료를 썼다는 게 이제 더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는 너무나 다릅니다. 액체 연료는 며칠 전부터 액체를 주입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액체를 넣기 위해서 특히 미사일이 큰 경우에 액체 주입구까지 그 가설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사다리죠. 네. 그러다가 보면서 우리 그 인공위성이나 예, 우리 위성의 그 포착이 위성이 포착이 되면서 이거 뭔가 움직임이 있다. 움직임이 있고 뭐 예. 큰 걸 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서 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텍트가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사전에. 네. 그래서 선제 공격도 말하자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군사적으로. 네.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너무나 엄중한 결정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걸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요. 언제든지 요격을 할 수 있고 미리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군사적으로 가능한데 네. 고체 연료를 썼다, 콜드 런치를 했다라는 것은 네. 이제 사전에 이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액체 연료는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우리한테 그런 군사적 이점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발사하기 직전 내지는 발사한 직후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번에 시간을 보면은요. 네. 500km를 지금 날아갔는데 네. 13분 정도 날아갔습니다. 500km 날아가는데 13분 걸렸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89도로 쐈다고 국정원이 설명을 하고 합참은 또 약 90도라는 또 하여튼 약간 이상한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의원님 이게 궁금한데요. 네. 국정원 아니, 미국은 아직 분석 중이라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국정원하고 합참이 서로 정보가 다른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정보 당국과 군 당국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있죠. 위성이나 네. 또 이지스함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첩보 수집 그 자산이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고 네. 좀 치밀하고 엄밀하게 한다면은 같이 합동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이 정보를 조정을 하고 공유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네. 정보라는 게 틀릴 수 있으니까요. 예. 이것을 교정해가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이게 되고 있다는 지금 거죠. 내부적으로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미사일을 지금 1년에 몇십 몇 발을 번씩 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 일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것에 우리들은 놀랄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외교 안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네. 이런 시스템 기초적인 것도 안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어저께 국정원장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힐책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국정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고쳐야죠. 그렇습니다. 진즉에 고쳐야 될 일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고체 연료를 개발한 북한에 대해서 네. 이제 과연 그러면은 요격이 가능하냐라는 문제에 들어가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 요격은 얼마나 빨리 어느 시점에 관측을 할 수 있느냐, 디텍트를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요. 네. 속도가 중요한데요. 속도. 네, 예. 지금 합참은 마하 9.5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국정원은 마하 1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준의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되고요. 만약에 요격을 할 경우에 우리한테 네.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걸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경우에는 네. 미사일이 올라갔다가 낙하 지점에서 예. 고도 20에서 40km 정도에서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3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드의 경우에는 네, 네. 고도 40에서 150km 대응은 가능하지만 네. 지금 북극성 2호 경우에는 사드 요격 능력에 들어가 네.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매뉴얼상에 또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만은 이게 사드가 과연 북극성 2호 같은 IRBM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 지금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되고요. 네. 매뉴얼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요격이 정밀하게, 엄밀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권총이나 소총을 가지고 할 때도 네. 쏠 수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쏴서 맞출 수 있느냐는 문제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 감정에 의존을 해서 무기는 많을수록 좋다. 네. 다다익선이다. 뭐 네. 이런 그 즉흥적 감정에 지금 의지를 해서 하여튼 일단 무기는 들여다놓고 보고 사드 한 기로 안 되니까 예. 사드를 몇 기 더 들여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 다다익선이 좋으냐 예. 아니면은 우리 정보 당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정부는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 거고요. 여당은 이 편을 드는 거죠. 네. 근데 과연 우리가 애국이라는 관점에서 또 안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럼 어떤 것이 애국이고 어떤 게 진짜 안보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요격하는 것이 매뉴얼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제로 가능한 것과도 엄숙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과연 그러면은 어떤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네. 우리가 요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네. 요격이 매뉴얼상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지금 확증이 안 돼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어떤 무기 체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걸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입만 열면 킬체인도 고체 연료 이동식 발사대 가능하다고 지금 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계속 지금 한민구 장관뿐만 아니라 역대 장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오고 있고요. 네. 또 KAMD를 하면은 개발이 성공되면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KAMD를 지금 가고 있죠. 네. 이건 2020년대 중반 얘기입니다. 앞으로 10년 가까이 걸리는 얘기고요. 또 뭐 엄청난 기술과 예산과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거고요. 네. 지금 요격 그러니까 방어용 요격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실상
기술적 검토는 좀 완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어찌됐든 뭐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최소한 사드라도 갖다 놔야 한반도의 정세 불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안보 불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 자유한국당이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동북아의 이렇게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냐, 그게 아니라 남북 관계의 대화와 협력, 뭐 새로운 방향 전환, 일종의 이제 그 햇볕 정책,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의 변화 이런 건 필요 없을까요? 그런데 외교 정책의 문제죠. 예. 근데 외교와 국방은 뭐 같이 가는 거고요. 네. 국방만 뭐 갈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외교적 정책이 지금 MB 정권 이후에 수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이제 퍼주기라는 그 세 글자 때문에 지금 그 외교적 토론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았죠. 네. 그 국방은 계속해서 국방의 논리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요격 부분, 네. 요격 부분에서 지금 심각한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이 많이 발전이 돼 있고 또 북한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지금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해올 경우에 그러면은 요격은 요격이지만 네. 반격은 얼마나 가능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이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미사일만 우리가 집중해서도 안 되고요. 장사정포는 실질적 위협이기 때문에 네. 그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네. 충분한 토론이 지금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를테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사드는 이를테면 지금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이 미사일의 경우에는 사드는 날아오르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방향이 막 전환됐을 때 이게 과연 적중률 같은 것이 확인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 배치해서 실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 놓는다고 해서 뭐 심리적으로 위안은 되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그 적합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도 좀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요격이라는 건 사실 대단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넓은 네. 대명 천지를 뚫고 네. 미사일이나 날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을 요격한다는 것은 예. 개념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과연 네. 얼마나 네. 정확성을 갖느냐라는 건 네. 미국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요. 예. 그 사람들도 이게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격만 가지고는 충분한 방어나 국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반격이죠. 반격. 예. 1차 반격, 2차 반격 뭐 네. 이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거기까지 가는 상황을 막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예. 외교의 힘이 이제 거기서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치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권이 중요한 겁니다. 정권이 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인터넷 방송 오마이TV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생생히 생중계해오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 선 진보 정편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 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오마이뉴스 후원 독자 모임인 10만인 클럽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김정남 사망, 피살, 그다음에 이제 북한 미사일 이것도 있지만 오늘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때문에 특검 출석했다가 지금 법원으로 향하는 장면 여러분 함께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 법원에 도착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그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오늘 나오는 날이고요. 오늘 정말 여러분 바쁘게 팟짱을 주목하시면서 하루의 일정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조금 그림이 들어오면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뭐 검토해야 될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꼭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회 상황인데요. 네. 어제 국회 환노위가 파행이 됐어요. 네. 삼성 백혈병과 관련된 문제, 피해 문제, 그 다음에 MBC 노동조합 탄압 문제, 그리고 이제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자유한국당이 전체 상임위 보이콧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방위는 열립니까? 오늘 원래 미방위 열려야 되죠. 원래 지금 열어야 되는데요. 네. 어저께 미방위원장이 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죠. 네. 미방위를 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환노위 사태. 환노위 사태로 해서 국회가 사실 지금 좀 전면 중단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MBC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문제나 삼성 백혈병 피해와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거 지금 짚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환노위 차원에서 이랜드 이거 너무 심각했잖아요. 부당노동. 국민으로서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제고요. 맞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또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네.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이 계속 저렇게 나오는 건 글쎄요. 전혀 지금 말로는 바꾸겠다 그러고 무릎 꿇고 네. 큰절하고 그러지만 반성 투어도. 전혀 바뀌지 않았고요. 네. 바른당이라고 그러는 바른당도 네. 별로 바르지 못하게 지금 어정쩡한 눈치를 보는 거죠. 어디 눈치를 봅니까 바른정당? 글쎄요. 어디 눈치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군데 눈치 볼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바른당도 바르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이것이 과연 국회를 전면 중단시켜야 될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네. 방송 장악 저지법이라고 저희들이 편의상 부르는데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오늘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네. 이미 화요일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화요일에도 오히려 우리들이 내놓은 법을 가지고 방송 장악법이라고 새누리당 쪽에서 hir난을 하면서 방송 이런 자학법이요? 장악법이랍니다. 장악법. 방송 장악 저지법이라고 그랬더니 예. 방송 장악법을 예. 논의할 수 없다. 지금 논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논의를 못한 아니 국회는 논의를 하는 일단 기구 뭐 아니겠어요? 논의를 해서 이것이 예. 가타부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정상적인 법 제정 절차를 스톱시킨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 법 제정 절차 자체를 개시하지 않느냐라고 싸우다가 네. 결국 화요일에도 파행으로 끝나서 오늘 다시 얘기를 하려던 것이 환노위 사태 때문에 다시 또 무산이 돼서요. 지금 이 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사실 최소한의 요구거든요. 최소한의. 네, 예. 이건 방송을 공영방송을 진짜 이름 그대로 공영방송답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과 개혁이 필요한데 네.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당도, 어느 정당도 방송사의 사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네. 특별 다수결제를 도입하자라는 법이거든요. 특별 다수결이라는 3분의 2 이상의 예. 찬성을 얻은 사람이 사장이 되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장다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아주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장다운 사람을 뽑기 위해서 네. 지금까지는 다수결로 했습니다. 네. 종다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네. 이미
이 여당과 청와대는 3분의 2 가까운 그 이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결정하는 사람이 결국 사장이 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지금의 방송 현재 구조. 구조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일단 좀 깨보자. 네. 그러니까 엄청난 개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이 구조는 깨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사람을 사장으로 네. 임명을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것을 논의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논의 자체를 네, 못 하겠다. 논의 자체를 못 하겠다는 거고 사실 이 법은 20대에 들어와서 네. 갑자기 나온 법이 아니고요. 네. 19대 때 제가 미방위 시절에 네. 이미 이것을 대충 공청회도 하고 뭐 법적 절차 필요한 걸 다 해서 네. 성안이 돼 있었던 것을 네. 결국은 이게 불임이 됐거든요. 19대 때에서. 네네네. 20대 다시 내놓으면서 발의를 162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162명이 발의한 와. 법이기 때문에 네. 사실 본회의에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통과되는 법이고요. 네. 지금 현재 MBC가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 있죠. 네. 이미 공모는 마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MBC 조금 서둘렀으면은 네. MBC부터 적용이 될 수 있는 네. 이번에 MBC 사장부터 특별 다수결제에 따라서 사장다운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네. 아주 기초적인 개선 작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몇 달째 네.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네. 김정남이 싫다. 하는 것처럼 이 법안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싫다 이런 건가요? 근데 글쎄요, 이제 뭐 지금 국민들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영방송 지배에 대한 꿈과 미련을 버리지 않고 네. 계속해서 MBC도 장악하고 KBS도 장악하고 하겠다는 의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네. 우리는 하고 싶다. 네. 공영방송답게 네. 만드는 최소한의 개선 조치다. 개혁까지도 가지 않는다. 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특별다수제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한테는 조금 낯설게 들릴 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예컨대 이제 MBC 사장을 뽑으려면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라는 네, 이사회가 방문진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6명이 여권에서 추천을 하고 3명이 야권. 야권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네, 6대 3이에요. 네, 6대 3이니까 네. 6대 3이면은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장도 만들어내는데 친여적인 인물 네. 내지는 함량이 매우 부족한 인물도 MBC 사장이 될 수 될 수 있는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예. 실제로 MBC가 그래서 망가진 단초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KBS도 그런 거죠. KBS도 숫자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KBS 이사회가 이사회가 똑같이 11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특별다수제로 하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이. 이사회 구성 이제 숫자를 뭐 늘리는 안도 있고 네. 그냥 현재대로 하자는 안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냥 가령 9명을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네. 6명 이상을 얻어야 되고요. 네. 지금 안 중에는 네. 11명으로 해서 네. 7대 4로 바꾸자라는 안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도 그 3분의 1을 갖지는 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여야로부터 같이 지지를 받아야 사장이 되는 거지 어느 한쪽의 지지를 받아가지고는 사장이 될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송 지배구조 네.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이라고 그래서 특별 다수결제를 인사에 관해서 적용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사회 구성은 똑같이 9명이거나 11명인데 이 3분의 2 찬성이 있는 사람만 네. 사장 선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이제 구성이 같으면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추천 몫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네. 3분의 2를 여당이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당의 지지를 받아야만 네.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렇군요. 거고요. 그렇게 근데 되면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네. 야당의 지지를 받아야 되면 이제는 어쩌면 그
자유한국당 네. 예, 지지를 받는 사람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역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여야가 공이 네. 이 정도 인물이면 사장을 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장이 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 MBC, KBS가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행태를 요새 사실은 MBC, KBS 보신다는 분 거의 없거든요. JTBC 본다는 사람 제일 많고요. 그래도 시청률은 웬만큼은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방송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렇군요. 네, 예. 공영방송의 예. 중요성은 네. 아무리 지금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네. 역시 그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KBS 양대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상황입니다. 아직 뭐 네. 파업을 본격화한 것은 아닌데요. 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겠다는 게 KBS 노동조합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KBS도 뭐 MBC나 지금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KBS 사장을 포함해서 네. 역대 KBS 사장 중에 이 정도면 사장할 만하다 하는 분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이게 네. 그런 이사회 구조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이사회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완벽하다고는 저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근본적인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영국 모델이나 네. 독일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길이 멀고요. 네. 일단 이것만이라도 좀 바꿔보자는 최소한의 개선 요구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예. 들은 채를 하지 않고 1mm도 법안 그 개정 작업에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브레이크를 아주 센 걸로 잡아놓고 전혀 진행을 시키지 않아서 이제 그 저희들이 갈등이 있었고요. 네. 첫 번째로는 정상적인 방법은 소위로 돌려서 네. 법안 소위에서 다시 미방위 전체 회의로 와서 본회의로 올라가야 되죠. 네. 그 사이에 물론 법사위 거쳐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 길을 원천 봉쇄해 버렸어요. 법안 소위로 돌리는 것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길이 없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돌리는 방법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방법 네. 그리고 의장의 직권상정 네. 뭐 이런 걸 모색을 하다가 다 여의치 않아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했거든요. 네. 그럼 안건조정위는 여야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네. 여당이 안건조정위원을 선임 자체를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브레이크를 잡은 거죠. 참 이게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지금 이게 되는 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게 막는 장치는 되게 많은데 그렇죠. 뭔가 되게 되는 것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뭐 미방위뿐만 아니라 여러 그 상임위가 다 비슷한 문제를 좀 앓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직권상정은 직권상정은 어떻게 보세요? 의장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의장이 지난번에 뭐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의장이 이번에 이것을 하겠다는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가 정말로 올스톱 상황으로 가고 의장 불신임 사태로도 번질 수가 있고 이래서 그렇군요. 꼼짝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네. 국회 선진화법을 하여튼 국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고치지 않으면은 정권 교체의 그 의미가 네.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선 공약에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뭐 많은 분들께서 그 카카오톡 그리고 또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정용준님께서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언론 방송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는데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들리네요. 하셨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보는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의원님 하셨습니다. 백승봉님께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오마이TV와 함께합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오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전직 MBC 출신 네.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신경민 의원님에 대한 그 기억들인데요. 그 문화방송 사장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MBC가
기자들이요. 물론 이제 뭐랄까 젊은 기자들이 촛불 집회에 나와서 좀 이렇게 부탁하고 MBC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가장 대접을 못 받는 기자들이 됐어요. 옛날에는 MBC 기자들이면 굉장히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닌 분위기가 됐고 지금은 MBC가 파업조차 결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조직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정 문제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MBC는 제가 근무했을 때 MBC 기자들이나 PD들이 네. 거의 지금 한직에 가 있어가지고 방송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체질 변경이 된 거죠. 그게 네.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몰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범할 때 그렇게 싫어했던 종편이 네. 오히려 예우를 받고 그러니까요. 기여를 하는 그런 네. 이상한 현상까지 지금 맞습니다. 오게 됐고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법을 거부하면서 MBC 사장 선임을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이 체질 개선이 된 정권에 아주 아부하는 정권에 영합하는 이런 MBC를 갖고 싶은 욕망을 보이는 거고요. 혹시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MBC를 그대로 갖고 가고 싶다는 욕망을 표출한 거죠. 그건 뭐 부인하겠지만 이건 여지없는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공영방송을 우리가 다시 옛날로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느냐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시급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MBC가 사장 선임을 서둘러서 이 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사장이 결정이 되면 MBC가 공영방송의 제 기능을 찾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가슴 아프지만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고 참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말씀 주셔서 참 마음이 한편이 좀 아프네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슈가 차고 넘치는데요. 탄핵, 특검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환노위를 핑계대고 있지만 네. 본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는 핵심 이유는 특검 연장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끝으로 그 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탄핵은 국회 결정으로는 뭐 반쪽밖에 안 된 거고 이제 헌재 결정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네. 헌재 결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헌재에서 기각을 하는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특검의 공소장, 특검이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고 끝날 경우가 네. 된다고 하더라도 네, 네. 특검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디까지 입증을 하느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 가짜 뉴스가 범람하면서 대통령의 얘기가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차츰 늘어나서 네. 예전의 지지층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 기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현명하고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네.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이 이미 만천하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말대로 애국을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네. 사실은 이걸 승복하고 물러나는 것이 맞을 거고요. 닉슨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네. 탄핵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 직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닉슨만큼이라도 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팩트와 진실 앞에는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이미 팩트와 진실의 상당 부분이 드러났고요. 네.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무망한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와 진실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무망한 것이다. 예.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뭐 무슨 버티려고 했어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집으로 이분은 못 가시지 않을까요? 구치소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두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막 그 출연해 주셔서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 그 동북아 정세부터 한국 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모시고 네. 그때는 그 공영방송 문제에 집중해서 네, 한번 말씀을 알겠습니다. 좀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